강원도 태백산맥 깊숙한 곳, 해발 800m 높이의 산자락에 봉화사라는 작은 절이 자리 잡고 있다. 지도에도 잘 표시되지 않는 그곳은 눈길 한번 주기 힘든 외딴 길을 따라 한참을 오르고 나서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절집은 화려하지 않았다. 낡은 기와 지붕, 삐걱이는 나무마루, 그리고 오래된 돌계단. 그러나 그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이 흘렀다. 마치 세상의 소음을 모두 거르고 나서야 들을 수 있는 무언가가 그곳엔 있었다. 봉화사에는 4~5명의 스님들이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이는 바로 32살의 젊은 스님, 선우였다. 그는 원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며 번듯한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다녔으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문득문득 밀려드는 공허함과 의미 없는 경쟁 속에서 지쳐갔고 결국 어느 겨울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봉화사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이토록 젊고 유능한 사람이 왜 갑자기 출가를 결심했을까? 그러나 선우는 말이 많지 않았다. 그는 새벽 예불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났고 마당을 쓸며 장작을 패며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절 안팎의 신도들은 점차 신뢰와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절 한편에는 커다란 백일홍 나무와 소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다. 사계절을 함께 견뎌온 그 나무들처럼 봉화사도 무언가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화진 스님이 있었다. 올해 7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고든 자세로 경전을 펼치고 있었다. 화진 스님은 봉화사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선우가 가장 깊이 의지하는 멘토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큰 스님이라 불렀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단 한 번도 누구를 억누르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스스로의 삶으로서 모든 것을 가르쳤다. 어느 늦가을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봉화사의 마당. 선우는 마당을 쓸며 여느 때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대나무 빗자루로 낙엽을 한 줌씩 모으던 그의 얼굴에는 차분한 기운이 맴돌았다. 때마침 화진 스님이 법당에서 걸어나와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도 이른 아침이구나, 선우. 네, 큰 스님. 낙엽이 어제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화진 스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떨어질 줄 알기에 꽃은 더 아름다운 법이지. 그걸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단다. 선우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하루를 통째로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곱게 쓸어내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날 오후 절을 찾은 한 낯선 등산객이 있었다. 서울에서 왔다는 그는 근처 산을 등반하다 지쳐 잠시 들렀다고 했다. 땀에 젖은 얼굴로 찻집에 앉은 그는 절의 조용한 분위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스님, 이런 곳에서 지내면 마음이 참 편안해질 것 같아요. 도시에서는 늘 뭔가 쫓기듯 살다 보니 여긴 정말 다르네요. 선우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 평온함이 때로는 고요한 무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과 함께 숨쉬는 이 삶이 누군가에겐 가장 큰 쉼이 되죠. 등산객은 몇 마디 더 나눈 후 가방에서 너덜너덜해진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로또 복권 몇 장이 들어있었다. 사실 저 복권을 취미로 사곤 해요. 스님께 몇 장 드리고 싶네요. 뭐, 재미 삼아 받아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행운이 올 수도 있고요. 선우는 당황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예의를 갖춰 그 복권들을 받았다. 복권이 수행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그날은 복권이 무겁지 않게 느껴졌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지며 붉은 빛을 뿌릴 무렵 봉화사의 마당은 다시 조용해졌다. 새소리조차 잠잠한 그 풍경 속에서 선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다. 이 복권이 가져다 줄 건 행운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일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고 봉화사에도 초겨울의 기운이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대웅전 처마 밑에는 하얀 서리가 앉았다. 나뭇잎은 거의 다 떨어지고
산새들의 노랫소리도 점차 잦아들고 있었다. 선우는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유독 차분해진다고 느꼈다. 계절이 옷을 갈아입듯 사람의 마음도 때로는 텅 빈 채로 가라앉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는 믿었다. 그날은 절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선우가 마을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었다. 봉화사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은 산을 반바퀴 돌아 내려가야 했고 작은 슈퍼와 약국, 잡화점이 있는 조용한 동네였다. 선우는 마을 장터를 한 바퀴 돌며 간장과 된장, 약간의 쌀과 무말랭이 등을 구입했다. 낡은 천 가방에 물건을 담고 나서 계산을 하려던 찰나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번뜩였다. 며칠 전 그 등산객이 건넸던 복권. 지갑 속에 아무렇게나 넣어두었던 그 몇 장의 종이. 별 의미 없이 받아들었던 그것들이 문득 떠올랐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슈퍼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기, 혹시 로또 확인도 해주시나요? 슈퍼 주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스님. 기계에 한번 찍어볼게요. 선우는 지갑에서 너덜너덜한 복권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다. 주인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번호를 입력하고 단말기 화면을 응시했다. 첫 번째 장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어 말했다. 오, 이거 4등 당첨이네요. 5만 원입니다. 정말요? 선우는 놀랐다. 농담 같았지만 주인의 표정은 진지했다. 복권은 그저 누군가의 장난감쯤으로 여겨졌는데 진짜로 당첨이라니. 스님으로서 5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의 삶에서는 매달 필요한 생필품 외엔 별다른 지출이 없었고 대부분 공동체를 위한 물품에만 쓰였다. 그 순간 그는 속세와 수행 사이의 미묘한 경계를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주인은 웃으며 말했다. 이걸로 교환하시겠어요, 스님? 아니면 현금으로 드릴까요? 선우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건 누가 건넨 인연이니 그냥 끝내지 말고 다시 복권으로 교환해볼까? 그는 그렇게 말했다. 그럼 5만 원으로 새 복권 좀 주시겠습니까? 재미삼아. 그리고는 지갑에 있던 5만 원을 더해 총 10만 원어치의 복권을 구매했다. 주인은 놀란 눈으로 선우를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가 건넨 복권 뭉치를 받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주었다. 절로 돌아오는 길, 선우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산길을 걸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낙엽이 발끝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한 것인지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무언가에 미련이 남아있는 걸까? 며칠 후 그는 다시 슈퍼에 들러 복권을 확인했다. 대부분은 꽝이었고 몇 장은 5등 소액 당첨이었다. 그때부터 선우는 간혹 마을에 내려올 때마다 복권을 샀다. 정해진 금액, 정해진 횟수만큼. 그는 스스로에게 이건 수행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합리화하며 그것을 단순한 재미이자 우연이라 여겼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고 불편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날은 일요일 오후였다. 대웅전 지붕에서 비가 새기 시작해 자재를 확인하고 일부 보수 계획을 세우느라 바쁜 날이었다. 선우는 마을로 내려가 예정보다 늦게 복권을 확인하러 슈퍼에 갔다. 슈퍼 주인은 그를 보자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또 오셨군요, 스님. 이번엔 어떨까요? 선우는 복권 묶음을 내밀며 웃었다. 이번에도 5천 원쯤 되겠지요. 주인은 기계에 하나하나 복권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세 번째 복권을 입력하던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선우가 물었다. 왜 그러세요? 주인은 말을 잇지 못하다가 기계를 몇 번 더 확인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이거 1등입니다. 로또 1등. 맞습니다. 선우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그 말을 되풀이했다. 1등이요? 예, 세금 제하고도 15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순간 선우의 두 다리가 풀렸다. 그는 진열대에 가볍게 기대어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그리고 마음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이 돈으로 낡은 법당을 고칠 수 있다. 난방을 바꾸고 마을 노인들께 따뜻한 겨울을 드릴 수 있다. 지역 병원에 기부도 가능하고 젊은 수행자를 위한 공간도 만들 수 있다. 그는 복권을 쥔 손을 바라보며 떨었다. 그 손에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닌 무게를 잴 수 없는 결정의 순간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다름 아닌 화진 스님의 얼굴이었다. 큰 스님이라면 이 순간 뭐라고 하실까? 선우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더는 망설이지 않고 복권을 접어 조심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산길을 따라 다시 봉화사로 걸어 올라갔다. 산길을 따라 봉화사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선우의 마음은 무겁고 어지러웠다. 산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그날은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손에 쥐고 있던 그 종이 한 장이 마치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고 가슴은 자꾸만 두근거렸다. 절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복권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서랍을 잠갔다. 그러나 마음은 잠기지 않았다. 숨을 길게 내쉰 후 그는 바로 화진 스님을 찾아 대웅전으로 향했다. 법당 앞에 앉아있던 화진 스님은 그를 보자 고개를 들어 인사를 건넸다. 다녀왔구나, 선우. 오늘은 좀 늦었네. 선우는 다소 상기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네, 큰 스님.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화진 스님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들어보자꾸나. 선우는 잠시 말이 막혔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막상 입으로 꺼내려니 주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며칠 전 등산객 한 분이 절에 들렀다가 복권을 몇 장 주고 가셨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받아두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그중 한 장이 1등이었습니다. 화진 스님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놀라거나 흥분하지도 않았고 의심하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하게 듣고 있었다. 선우는 이어서 말했다. 세금을 제외하고도 150억 원입니다. 그 돈이면 오래된 대웅전도 고칠 수 있고 난방도 새로 하고 마을 사람들을 위한 복지 공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화진 스님은 눈을 감고 잠시 기도를 드리듯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종이 한 장이 자네 마음을 이토록 흔들었구나. 선우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화진 스님은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돈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 세상을 밝히고 고통을 덜어주는 데 쓰일 수도 있지.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돈이 자네 마음속에서 어떤 의미로 남느냐는 거란다. 자네는 지금 그 돈을 손에 넣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들여놓은 것이지. 선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이 곧장 가슴에 와 닿았다. 화진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돈을 제 욕심으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마을을 위해 좋은 곳에 쓰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좋다. 그 마음은 소중하고 진실해 보이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뜻밖이었다. 그 종이를 작은 상자에 넣고 절 뒤뜰 어딘가에 묻어두게. 선우는 순간 말을 잃었다. 상상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묻어두라뇨? 그럼 당첨금은 받을 수 없게 되는데요. 큰 스님, 이 돈은 우리 절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진 스님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말이 틀리지 않네. 하지만 수행자의 길에서 진정으로 걸림돌이 되는 건 돈이 아니라 그 돈을 대하는 마음이네. 자네는 이미 그 돈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가? 선우는 침묵했다. 화진 스님은 다시 말을 이었다. 만약 내가 자네에게 그 복권을 태워버리라고 했다면 자네는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었을지도 모르지. 없어졌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며. 하지만 나는 자네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잊을 수 있는 힘을 길렀으면 하네. 그 말은 선우에게 크나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복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존재한 채로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수행일지도 모른다. 화진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자네가 앞으로 살아가는 내내 그 복권이 거기 있다는 걸 알고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시작일 걸세. 저를 고치고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만 그 일들이 자네의 탐욕을 덮어주는 명분이 되어선 안 되네. 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깊은 숨을 들이신 그는 작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큰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상자를 준비했다. 얇은 나무 상자에 복권을 넣고 그 위에 천 조각 하나를 덮었다. 상자를 꼭 닫은 후 그는 손으로 품 안에 오래도록 안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한 장의 종이였지만 그 안에는 무게를 재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삽을 들고 절 뒤뜰로 향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정원 한쪽,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나무 아래에 무릎을 꿇었다. 조용히 흙을 파고 상자를 넣고 다시 흙을 덮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다. 무언가를 묻는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플 수 있다는 걸 그는 처음 알았다. 그토록 평온했던 선우의 눈에 그날은 작은 눈물이 맺혔다. 그는 묻은 흙 위에 조용히 손을 얹고 말했다. 이건 잊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극복하기 위한 길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쳤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는 절로 향해 걸어갔다. 그 뒤뜰 어딘가 이제 아무도 모르게 150억 원이 묻혀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그의 결심도 함께 묻혀 있었다. 복권을 땅에 묻은 날 이후 선우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새벽에는 어김없이 예불에 참석했고 낮에는 경내를 청소하거나 불단을 닦으며 시간을 보냈다. 마을 노인들이 절에 들를 때면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고 아이들이 오면 사찰 체험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작은 물결이 조용히 일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몇 번이고 그는 자신에게 되물었다. 내 선택은 옳았을까? 그 물음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자신이 정말 복권을 묻은 이유가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속이기 위한 회피는 아니었는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화진 스님의 말은 너무나 명확하고 단호했지만 그 말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선우의 마음이 온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밤마다 그는 그 자리로 향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잘 묻혀 있을까? 혹시 누군가 발견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다. 그러다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다. 마음속에서 묻지 못하면 땅에 아무리 깊이 묻어도 소용이 없다. 며칠 후 절 안의 몇몇 스님들이 선우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과 달라졌음을 느꼈다. 직접적인 질문은 없었지만 은근한 시선과 어색한 침묵 속에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선우는 짐작했다. 자신과 화진 스님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쩐지 새어나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공양 후 스님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선우 스님, 혹시 최근에 마을 슈퍼에 자주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우는 짧게 대답했다. 네, 필요한 물품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혹시 복권을 확인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순간 공기가 정지된 듯했다. 선우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우연히 받은 복권이 있어 확인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스님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화진 스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분의 판단을 쉽게 의심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호기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특히 젊은 스님 중 한 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런데 그 복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큰 스님의 뜻에 따라 절 뒤뜰에 묻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침묵했다. 복권 1등, 150억 원이라는 현실적인 숫자가 머릿속을 스치면서도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의문을 품었다. 며칠 후 절에 자주 들르는 한 신도가 마당을 쓸고 있는 선우에게 다가왔다. 스님, 이상한 질문일 수 있지만
복권 이야기, 진짜인가요? 선우는 잠시 쓸던 빗자루를 멈추고 말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제게 필요합니다. 신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스님께서 그 돈으로 저를 고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면 그 또한 공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선우의 마음을 찌르는 듯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말이 그가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공덕인지 아니면 내 안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핑계인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뒷뜰을 찾았다. 복권을 묻은 자리 근처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달빛 아래 그 자리는 평범한 흙바닥일 뿐이었지만 선우의 눈에는 마치 돌무덤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정말 그 종이를 묻은 걸까? 아니면 아직도 쥐고 있는 걸까?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돌아섰다. 바람이 싸늘했지만 걸음은 가벼웠다. 그의 마음은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지만 그 불편함조차도 이제는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음 날 화진 스님은 선우를 불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라 주었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요즘 마음이 어떠냐? 선우는 솔직히 말했다. 계속 생각이 납니다. 당첨금을 어떻게 썼다면 좋았을까? 혹은 그 결정을 누가 대신 내려줬다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요. 화진 스님은 조용히 웃었다. 그 고민이야말로 자네가 수행자라는 증거란다. 아무 고민 없는 선택이 오히려 더 위험하지.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복권은 이제 땅속에 있지만 자네 마음속 복권은 아직 살아있지. 그걸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이 자네에게 가장 귀한 공부가 될 거네. 그날 이후 선우는 마음속에서 매일 조금씩 벗겨지는 무언가를 느꼈다. 완전히 내려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무게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한 사이 바깥 세상은 조용히 그 소문을 키워가고 있었다.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봉화사의 지붕에는 서리가 내려앉기 시작했고 마당 한쪽에 대나무 숲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낙엽 소리를 내며 속삭이듯 울었다. 선우는 어느새 예전보다 더 바빠졌다. 수행 외에도 대웅전 보수 계획, 겨울 난방 준비,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연탄 나르기까지 하루가 짧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바쁨 속에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그 무언가는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절 내부에서 시작된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은 곧 외부로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절에 자주 들르던 청년 신도 중 한 명이 마을 친구와 함께 절을 찾았다. 그는 차를 마시며 무심한 듯 말했다. 스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답니다. 선우는 고개를 들었다. 어떤 소문인가요? 스님께서 로또 1등에 당첨되었고 그걸 절 뒷뜰에 묻으셨다고요. 진짜인지 다들 궁금해 하더군요. 그 말은 마치 예고 없는 바람처럼 불쑥 들어왔다. 선우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그런 날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마을 장터에서, 등산객 사이에서, 절을 방문한 관광객들 사이에서 그 절에 1등 복권이 묻혀있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SNS와 커뮤니티에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자극적이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절에 150억 원짜리 복권이 묻혀있다. 게시물은 익명의 작성자가 절을 다녀온 경험과 함께 전해 들은 이야기들을 덧붙인 것이었다. 스님이 복권을 땅에 묻었다. 큰 스님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 당첨금으로 선행을 하지 않고 그냥 버렸다는 내용들이 다소 과장된 형태로 담겨 있었다. 해당 게시물은 급속도로 퍼졌다. 댓글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미친 거 아냐?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수행자의 자세라기보단 현실 회피 아닌가. 진짜면 대단하고 가짜면 시간 낭비다. 이게 진짜라면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야 해.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봉화사에 취재 요청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선우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이후에도 연락은 끊이지 않았다. 기자, 유튜버, 블로거들이 절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다. 절 마당 한쪽에는 낯선 이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는 모습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사찰 참배를 핑계로 안으로 들어와 사진을 찍었고 어떤 이는 스님들에게 노골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복권 진짜 묻혀 있나요? 왜 사용하지 않으신 건가요? 그 돈으로 복지재단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가요? 스님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화진 스님만이 마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유튜버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을 뿐이다. 진실이 궁금하다면 조용히 수행하는 마음으로 며칠 머물러 보시게. 그러나 그런 말은 클릭수를 원하는 세상에서는 쉽게 들리지 않는 울림이었다. 사람들은 자극적인 기사와 영상만을 남기고 다시 내려갔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절 뒤뜰 근처에서 누군가 땅을 파놓은 흔적이 발견되었다. 누가 몰래 들어와 복권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경내를 돌아다니던 한 신도가 이를 발견하고 알렸고 그 소식은 스님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회의가 열렸다. 몇몇 스님들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자고 했고 어떤 이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화진 스님은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물리적인 울타리를 만드는 것보다 마음의 울타리를 먼저 세워야 하네. 그 말에 모두는 잠잠해졌다. 하지만 선우는 점점 마음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묻은 복권이 이제는 절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밤마다 뒷뜰을 다시 점검했고 누군가 손댄 흔적이 없는지 살폈다. 어느 날 지역의 한 복지재단에서 공식적인 연락이 왔다. 복권 소식을 들었다며 그 당첨금이 사실이라면 아동센터 건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협력을 요청했다. 선우는 망설였다. 그들의 말은 너무나 타당했고 논리적이었다. 그 돈으로 아이들을 돕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말은 진심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가 떠올린 것은 화진 스님의 말이었다.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욕망도 때로는 집착일 수 있지. 그 밤 선우는 법당에서 홀로 향을 피우고 무릎을 꿇었다.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이어가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건 무엇인가? 복권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고통과 소문, 오해와 논란. 그 모든 것이 그를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흔들림 속에서 그는 조금씩 중심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땅 아래 깊숙이 누군가는 여전히 그 종이 한 장이 묻혀 있다고 믿고 있었다. 폭설이 내리기 하루 전 봉화사에는 낯선 발걸음이 유난히 많았다. 절 입구부터 대웅전 앞마당까지 사람들이 서성이며 사진을 찍고 질문을 던졌다. 누군가는 방송용 마이크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켜 라이브 영상을 송출하고 있었다. 여기가 바로 복권이 묻혀 있다는 봉화사입니다. 스님이 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그걸 쓰지 않고 땅에 묻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과연 진실일까요? 그들은 절의 정적을 깨며 경내 곳곳을 촬영했다. 스님들은 침묵했고 신도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신도들은 돌아서기도 했고 몇몇은 그 자리에서 항의했다. 여기는 수행의 공간입니다. 무단 촬영은 삼가주세요. 하지만 이미 세상은 이야기를 단순한 미담이 아닌 논쟁거리로 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스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그럴 거면 애초에 복권을 왜 받았느냐고 따졌다. 인터넷 기사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실시간 검색어에도 봉화사, 복권 스님이 올랐다. 그날 밤 선우는 절 뒤뜰에 섰다. 흰눈이 내리고 있었고 그는 복권이 묻힌 자리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발밑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종이 한 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는 다시 자문했다. 이 선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니면 큰 스님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바로 그때 저를 자주 찾던 한 기자가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종종 봉화사에서 명상을 배우던 인물이었고 이번 사태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스님,
저는 이번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려놓는다는 건 무엇인가? 선이라는 것은 의도가 중요할까? 아니면 결과가 중요할까? 스님의 결정은 분명 의미 있는 선택이지만 이 혼란 속에서 침묵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고 난 선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그는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려 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방송사에서 공식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이번엔 단순한 흥미 위주의 보도가 아니라 공익적인 시사 프로그램에서 현대인의 가치관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선우는 고민 끝에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절마당에 간이 의자가 놓이고 촬영팀이 장비를 세팅했다. 화진 스님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다가 선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자네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자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게. 선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앉았다. 기자는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스님, 정말 복권을 묻으셨습니까? 선우는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 종이는 지금 이 절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순간 촬영 현장은 고요해졌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돈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었을 텐데요. 선우는 잠시 말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반드시 돈으로만 가능한 건 아닙니다. 돈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이 그 돈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십니까? 다시 기회가 온다면 그 돈을 사용하실 건가요? 선우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도 후회도 없습니다. 단지 그 선택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이나 오해를 준다면 그 부분은 저의 책임입니다. 기자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금 그 복권을 다시 꺼내야 한다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선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억은 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이미 그 복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방송은 선택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전파를 탔다. 사람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렸지만 적어도 이제는 이해하려는 목소리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선우는 다시 뒷뜰을 찾았다. 눈이 쌓여 복권이 묻힌 자리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합장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기를. 멀리서 화진 스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서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잘 이겨내고 있구나, 선우. 그리고 절 안에서는 다시 조용한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세상의 소음은 여전히 컸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마음은 점점 중심을 찾아가고 있었다. 설이 그친 다음 날, 봉화사 주변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나뭇가지 위에 소복이 쌓인 눈, 얼어붙은 개울물, 고요한 산바람까지. 모든 것이 마치 멈춰버린 듯한 풍경 속에서 선우는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인터뷰 이후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씩 누그러졌고 절 주변의 소란도 다소 잦아들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선우의 마음은 전보다 더 흔들리고 있었다. 오히려 외부의 논란이 잠잠해질수록 그의 내면에서는 이전보다 더 큰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그 복권을 내려놓은 것일까? 언론 앞에서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위한 방패였는지 그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진짜로 내려놓은 것이라면 지금처럼 반복해서 생각나지 않았을 테니까.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손에는 작은 손전등과 삽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절 뒤뜰로 향했다. 눈이 쌓인 땅을 밟으며 천천히 걷던 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마침내 멈춘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 자리는 그가 수개월 전 복권을 묻은 곳이었다. 밤하늘에는 별빛이 희미하게 떠 있었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얀 김이 퍼져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눈을 치우고 삽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이 얼어붙는 줄도 몰랐다. 흙이 얼어 단단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복권이 담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는 그 순간까지 그는 오직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게 진짜로 내 마음속 짐인지 아니면 내가 아직도 그 무게를 붙잡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드디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손끝이 상자의 모서리에 닿았을 때 그는 멈칫했다. 가슴이 뛰었고 숨이 가빠졌다.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리고 그 위에 쌓인 흙을 털어냈다. 그런 다음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복권은 있었지만 이미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종이는 젖은 채로 눅눅하게 붙어 있었고 인쇄된 번호는 거의 지워져 있었다. 오래된 나무 상자 안에서 습기와 곰팡이로 인해 복권은 더 이상 식별할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 있었다. 선우는 멍하니 그 조각을 바라보았다.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자 종이는 부서지듯 조용히 찢어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고요한 산속에서 오직 그의 숨소리만이 메아리처럼 퍼졌다.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아니, 정확히는 예상치 못한 상실감이 그를 엄습해왔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걸 위해 내가 그렇게 고민했단 말인가. 그동안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갈등, 자책, 회피, 명분. 그 모든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150억 원짜리 복권이 아니라 이름 모를 종이 찌꺼기 한 장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무너진 성벽처럼 땅에 주저앉았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고 그의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상자를 다시 땅에 묻었다. 더 이상 복권이 아닌 지나간 마음 하나를 묻는다는 생각으로 묻은 자리를 손으로 다독이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로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로 돌아오는 길, 그는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느꼈다. 마당에 들어서자 화진 스님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선우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걸어와 그의 손에 따뜻한 수건을 쥐어주었다. 춥지 않았느냐? 선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복권이 다 상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화진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자네의 선택도 더 이상 무겁지 않겠구나. 사실 속으로는 다시 꺼낼까 망설였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손에 쥐어보려 했습니다. 그래, 인간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합니다. 허탈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유롭습니다. 화진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그게 바로 내려놓음이란다. 잃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지. 그 말은 선우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들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다. 꿈속에서도 그는 복권을 보지 않았다. 대신 눈 덮인 봉화사의 마당 한가운데에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알았다. 복권을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된 순간이야말로 진짜 해탈에 가까운 길이었다. 며칠 후 봉화사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절을 오가던 외부인들도 조금씩 줄어들었고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다. 처음엔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었던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전설처럼 변해갔고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로 시선을 옮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우의 마음속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더 이상 복권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날 밤 눈보라 속에서 무너졌던 기대와 후회, 그 모든 감정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오래도록 그것에 붙잡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복권을 묻은 스님이 아니라 그저 봉화사의 한 수행자로 돌아와 있었다. 마음이 가벼워졌고 숨쉬는 공기조차 맑게 느껴졌다. 새벽 예불에서의 독송도 더 깊이 스며들었고 매일같이 쓸던 마당도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다가왔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 절로 한 여인이 찾아왔다.
두툼한 외투를 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품에는 어린 소녀가 안겨 있었다. 소녀는 지쳐 보였고 팔에 달린 링거 자국이 선명했다. 선우는 마당을 쓸다 말고 급히 다가가 여인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추운 날 먼 길 오셨네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화덕 옆방으로 안내한 후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선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는 괜찮은가요?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서울에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형편이 어려워 더 이상 입원이 어려워졌습니다. 아픈 딸아이와 함께 조용한 곳에 머물고 싶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이 절에는 마음이 따뜻한 스님이 계시다고요. 선우는 소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치 작은 새처럼 연약한 생명. 그러면서도 그의 눈에는 깊은 고요함이 비쳤다. 무언가를 견뎌온 아이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선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사찰개인 자금과 절의 작은 비상기금을 모아 서울의 병원에 연락을 취했다. 소녀의 상태와 치료 가능성을 문의한 뒤 그 비용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절 내의 신도들과도 소식을 나누어 후원을 요청했다. 신도들은 말없이 돈을 내놓았고 마을 주민들은 소량의 쌀과 김치를 보내왔다. 어떤 이는 아이에게 겨울 외투를 사주겠다고 했고 어떤 이는 병원 차량을 대신 운전해주겠다고 자원했다. 소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치료가 다시 시작되었다. 초기엔 위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호전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저를 다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인사를 올렸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우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다. 저희가 드린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보여주신 용기 안에 있습니다. 화진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데 쓰인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 순간 선우는 깨달았다. 그토록 고민했던 복권의 쓰임,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그 모든 답은 바로 이 작은 행동 속에 담겨 있었다. 150억 원이 없었지만 아이를 도울 수 있었다. 돈이 아닌 함께 손을 모은 정성과 마음이 사람을 살린 것이다. 그날 밤 절 마당에서는 작은 법회가 열렸다. 많은 신도들이 모였고 그 중심에 선우가 있었다. 그는 법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종종 아주 큰 것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가장 큰 깨달음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한 아이를 통해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날의 법문은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고 사람들은 돌아가며 손을 모았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이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소녀는 치료를 마치고 다시 절을 방문했다. 많이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선우에게 작은 편지를 건넸다. 스님, 저는 언젠가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저도 마음을 나눌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선우는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야 알겠다. 복권으로 도울 수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또 하나의 계절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히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이 이어졌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이 한층 더 깊어졌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올 때까지 봉화사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계절은 쉬지 않고 돌았고 절의 일상도 마찬가지였다. 새벽 예불, 나무 쓸기, 경전 읽기, 마을 봉사.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선우는 그 평범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깊이를 느끼고 있었다. 복권 사건 이후로 절은 더 이상 외부의 관심을 끌지 않았다. 기자도 유튜버도 떠났고 소문은 잦아들었으며 사람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는 없었다. 대신 봉화사에는 새로운 신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복잡한 세상을 피해 마음을 쉬고 싶은 이들, 조용한 치유를 원하는 이들이었다. 그 중에는 복권 이야기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단지
그런 소문도 있었다더라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선우는 점점 그날의 기억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선우는 마당을 정리한 뒤 절 뒷산을 천천히 걸었다. 바람은 서늘했고 나뭇잎은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있었다. 걷다 보니 어느새 그가 복권을 묻었던 자리 근처에 이르렀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눈앞의 풍경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예전엔 분명 기억하고 있던 나무와 바위들이 이제는 달라져 있었다. 나무는 더 자라 있었고 주변의 땅도 비에 씻겨 형상이 변해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분명 이 근처였는데. 한참을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정확한 위치를 떠올릴 수 없었다. 심지어 그것을 떠올려야 할 이유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 자리 어딘가에는 여전히 상자가 묻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에게 그것은 단지 한 시절의 상징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깨달았다. 더 이상 그것이 어딨는지조차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절로 돌아온 후 그는 작은 화분 하나를 꺼내 들고 마당 한켠에 심었다. 이름 없는 들꽃이었다. 누군가 길가에 버린 것을 주워와 다시 살린 것이었다. 화진 스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그 꽃도 자네의 마음도 많이 달라졌구나. 선우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어떤 것이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고 싶습니다. 잘 되었구나. 잊으려 애쓰는 마음보다 잊었는지도 모르는 마음이 더 자연스러운 법이지. 그날 밤 선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꺼내 들었다. 그는 몇 문장 적고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남겼다. 나는 그 복권이 진짜로 있었는지 혹시 꿈은 아니었는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평온해졌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게 큰 위안이 된다. 절의 생활은 계속되었다. 때로는 지붕에 구멍이 뚫려 수리를 했고 때로는 장작이 부족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하러 다녔다. 여름에는 폭우로 뒷담이 무너져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 쌓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그저 일상이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웃고 땀을 흘리고 함께 나누며 지냈다. 언제부턴가 마을 사람들은 선우를 항상 같은 사람이라 불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조급해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눈빛과 말투로 대하는 그에게서 사람들은 묘한 평안을 느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한 방문객이 저를 찾았다. 그는 오랜 시간 사업 실패와 가정 불화로 지쳐 있었다. 누군가의 소개로 이곳에 오게 되었고 며칠을 묵은 뒤 선우에게 물었다. 스님, 죄송하지만 그 복권 이야기 정말입니까? 아직 그게 땅에 묻혀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선우는 차를 따라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저조차도 그 위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방문객은 놀란 듯 물었다. 기억을 못하신다고요? 그렇게 중요한 거려? 처음엔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마음이 정리되면서 어느새 그게 중요하지 않게 되더군요. 후회는 없으십니까? 선우는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조용히 말했다. 이젠 없습니다. 처음엔 후회도 욕심도 있었지만 그 감정들 덕분에 저는 제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방문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표정은 처음 절에 도착했을 때와 달랐다. 무언가 내려놓은 듯한 가볍고도 잔잔한 기색이 얼굴에 번져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절을 떠나기 전 선우에게 인사했다. 저도 이제 제 안에 복권 하나를 묻어보겠습니다. 어디에 묻을진 모르겠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요. 선우는 웃으며 답했다. 그게 진짜 시작입니다. 그 후로도 봉화사에는 수많은 이들이 다녀갔다. 누구는 자신을 치유하러, 누구는 단순한 여행으로, 누구는 그냥 하룻밤 머무르기 위해.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돌아갈 때 자신 안에 어떤 것을 내려놓고 떠나갔다. 그리고 선우는 그 모든 순간을 묵묵히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수행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여 년, 봉화사의 나무들은 해마다 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절 마당의 돌계단은 점점 더 달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간 속에서 바뀌지 않는 무언가가 다져지는 것도
분명 존재했다. 선우 역시 달라졌다. 눈빛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고 말은 적어졌지만 그 침묵 속엔 무게가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젊은 스님으로 불리지 않았다. 많은 신도들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중심으로 모였고 후배 스님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절의 일은 여전히 많았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수 작업, 마을 봉사, 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운영, 독거노인을 위한 식사 나눔. 거창하진 않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봉화사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아침, 선우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작은 새 한 마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그 새는 평범했지만 그의 눈엔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렇게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던 날이었다. 그는 당첨된 복권을 쥐고 화진 스님 앞에 섰고 스님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자네가 바라는 건 무엇인가? 그 질문은 한때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고 결국 스스로를 다시 짓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운 마음의 선우는 화진 스님의 유골함이 모셔진 법당 뒷마루로 향했다. 그곳에는 스님의 유언에 따라 작고 소박한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아무런 찬사도 긴 문구도 없이 단 하나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자유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선우는 속삭였다. 큰 스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 복권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것이 제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당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뺨을 스치는 봄바람이 꽃잎 몇 장을 날려보냈다. 마치 스님의 마지막 웃음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기운이었다. 그날 저녁, 선우는 절에 모인 신도들과 함께 법회를 열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절을 찾은 이들이 많았다. 법문을 마치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못한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운이 진정한 축복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그 행운의 주인인지 아니면 노예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저는 오랫동안 한 장의 종이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종이가 삶을 바꿔줄 수 있다는 믿음, 혹은 두려움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결국 그 종이가 남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신도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을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날 법회는 길지 않았지만 깊은 울림을 남겼다.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각자의 복권을 떠올리며 어떤 것은 내려놓고 어떤 것은 다시 붙잡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뒤 절에 방문한 한 기자가 선우를 찾아왔다. 예전부터 복권 사건을 취재했던 인물이었지만 이번엔 취재가 목적이 아니었다. 스님, 저는 이제 그 복권이 정말 있었는지 아니면 다 만들어진 이야기였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점 아닐까요?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실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때 내가 그 복권을 손에 쥐었던 걸까? 혹시 그것조차 하나의 마음의 상징은 아니었을까 하고요. 기자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그럼 지금은 복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우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아마 내 안 어딘가에는 아직 묻혀 있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꺼낼 이유도 욕심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자는 돌아가며 한 줄의 문장을 남겼다. 복권은 땅속에 묻혔지만 그 선택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다. 그로부터 또 몇 해가 지나고 봉화사는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곳에는 거창한 불사가 없었고 눈에 띄는 화려함도 없었다. 하지만 그곳에 머무는 이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복권을 떠올리며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고 있었다. 선우는 여전히 마당을 쓸고
나무에 물을 주며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혼자 절 뒷산을 산책하러 나가면 아직도 어딘가 그 복권이 묻혀 있을 거라며 속으로 중얼거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아무런 무게도 없었다. 마치 진짜 자유가 그런 것이듯.